중국은 히테류 수출 금지를 유예했고 미국의 대유 수입을 해주겠다. 대두. 미국 대두 콩을 수입 안 하니까 트럼프 지지자 농민들이 난리가 났죠. 거꾸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이 보복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앞으로 더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간에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그 국무장관 그 유대인 천재죠. 키신저 국무장관과 중국의 모택동 밑에 그 주얼레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조얼라이 주얼레가 만들었던 핑퐁 외교 그 결과 1972년 대탄트가 열렸죠. 모택동 중국 주석과 미국 닉슨 대통령 간에 열렸던 미중 화해. 그 이후에 세계 질서를 특히 동북아 질서를 규정해 온 것은 이퀴리브리엄 균형입니다. 균형. 지나치게 서로 간에 자극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번에도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키신저 이후에 역시 또 뭐 유대인이지만 미국의 최고 전략가로 알려져 있어 왔던 브레진스키 박사 그 유명한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국제정치학 책이 있죠. 그 역시도 균형입니다. 균형. 그런 균형 때문에 우리 한반도가 아직 불바다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강국에 있어서의 균형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윤석열이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에 똘마니 노릇을 한다든가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및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극진히 잘 모시고 또 뭐 오늘 시진핑 주석도 아주 극진히 잘 대접하고 또 뭐 일본 우리 여성 총리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잘 할 것으로 보고 이제 또 운도 따르고 해서 한미 간의 관세 협정도 전 세계에서 최고다 최고. 트리플 A 아마도 12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무디 스탠더드 앤 푸어 그 피치 뭐 이런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과제는 뭐냐? 우리 경제의 근본적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경주 에이펙에 오신 그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정상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 선진국 내지는 이 우리 그 둘러싼 강대국들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첫째 부동산 버블, 집값 버블 다 겪었거든요. 겪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또 해결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과제인 혁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은 그 시스템을 보여왔죠. 지난 일본 경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을 이제 앞서간다 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프라자 합의, 갑자기 미국이 이제 외압을 행사해서 그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2배로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오른 것을 부동산 버블로 그냥 끌고 갔죠. 일본 당국 및 일본 시장이. 여기서 일본 정부가 그 유능했던 대장성이 6년, 7년간 부동산 버블을 방치함으로써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수출하고 경쟁력을 망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91년도에 터짐으로써 노령화와 겹쳐서 지금 35년간 장기 불안, 우리나라보다도 1인당 GDP가 한 5위권 처지고 대만보다는 훨씬 처지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떤가? 미국 경제라는 거는 뭐 워낙에 초거대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미국은 실질 성장률이 3% 정도를 유지합니다. 2.5 내지 3% 엄청난 겁니다. 이거 미국이라는 초거대 경제가 실질 성장률이 2.5 내지 3.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을 한 2% 이렇게 계산하면 명목 성장률이 5%에 달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5% 성장이면 엄청난 건데 미국이 그렇다.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의 핵심은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탄 3명의 그 대학자들, 하위 교수, 뭐 아기용 교수, 이런 분들의 일관된 논리는 뭐냐? 미국은 혁신이 가능하다. 혁신이 가능한 나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조, 창조적 파괴. 그렇기 위해서는 파괴가 수용이 돼야 되고 실패가 용인이 돼야 되고 젊은이들이 커야 됩니다. 또 그런 혁신적인 사업가들 뭐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그 정치 행정 이것이 그 슈페트가 말한 창조적 경제죠. 그냥 대충 베껴가지고 마차를 잇는다고 기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새로운 기차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회가 국가의 시스템이 그것을 또 재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고 이제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 이것은 반드시 개방성과 또 같이 가야 되겠죠. 개방적인 그 문화, 개방적인 법률 제도. 그래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은 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 그 거꾸로는 대표적으로 북한, 그 데먼 에스머글루 교수와 제이 로빈슨 교수죠. 그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과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장 잘한 게 미국이다. 이게 미국. 전 세계 다민족 다인종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 교수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이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으로 하면 미국의 그런 혁신성이 사라진다, 다양성이 사라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고 미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서울 강남하고 비교한다면 미국 뉴욕, 뉴저지를 봐야 되겠죠. 미국은 보유세가 평균 1%입니다. 1% 평균. 우리는 보유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부자 감세, 보유세가 0.1%, 실효세율이 0.01%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1%니까 우리보다 평균 10배죠. 뉴저지, 뉴욕을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 강남과 우리의 26배입니다. 여기는 2.6%입니다. 아무 군말 없이 다 냅니다. 5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1년에 1억 3천만 원 세금, 보유세,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 다 냅니다. 50억짜리 아파트 1억 3천만 원씩 낸다 이 말이에요. 매년 보유세로. 네, 그렇게 하면 집값이 안정되느냐? 당연히 안정되죠.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집값은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슈퍼스타들이 사는 뭐 그런 데는 천정부지로 높은 데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미국 소득, 미국 1인당 GDP 대비 해서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의 절반 수준. 우리 서울 강남보다. 서울 강남이 전 세계에서 터무니없이 제일 비싼 겁니다. 삶의 질은 별것도 아닌데. 자, 중국 볼까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4, 5년 전에 그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 펑다 그룹이 부도가 났죠. 그러면서 중국의 10위권, 20위권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회사가 전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중국 개발도상국이니까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촉진을 해왔던 것이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출이 물린 미국은 다 국영은행이거든요. 공상은행, 농상은행, 농업은행. 이 은행들 중국은행 4-5개가 전 세계 자산 규모 1위입니다. 1, 2, 3, 4. 옛날에는 미국 웨스파하고 이랬는데 지금 다 중국은행이에요. 이 중국은행들의 위기다.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및 이제 경제는 그 국무원 총리가 담당하죠. 2년 전에 돌아가신 리커창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죠. 돌아가셨죠. 지금은 리커창 총리가 대대적인 건설업에 대한 부동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너무 많은 정책 자금이 투입됐다. 그래서 주요 부동산 그룹들을 다 부도 처리해버렸습니다. 중국 가시면 그 신도시, 수십만 그 아파트가 텅텅 빈 유령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거의 중국 투자 자금의 25%에 달하는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부동산 자금을 끊고 그리고 부도 처리할 거는 다 해버리고 그 자금을 지난 4년, 5년 동안 첨단 미래 산업으로 투입했습니다. AI,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는 미국보다도 어쩌면 앞선다라고 할 정도의 막강한 지금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죠. 반도체 뭐 거의 우리나라 다 따라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정말 미국이 이 겁을 내는 실질적인 G2로 지금 가고 있다. 어제 그 보십시오. 우리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네. 제가 뭐 중국 공산당 독재를 찬양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박정희 모델을 가지고 중국이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등소평이가 성공을 했는데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하는 걸 또 보고 우리도 배울 거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난 4, 5년 동안 중국이 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상하이, 북경, 뭐 선전 이런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걸 근데 어떻게 뚫려 잡았느냐? 보유세를 떼었습니다. 중국은 뭐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뭔 보유세냐? 땅은 국유지만 집은 100년간 사용권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뭐 소유권하고 똑같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 상하이 이런 대표적인 대도시에 대해서 거기도 보유세가 없다가 보유세를 5배를 때렸어요. 우리가 0.1이면 0.5를 때렸더니 집값이 10% 안정이 되었다. 10% 안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북경 같은 경우에도 때렸더니 북경은 안정된 효과가 좀 적었어요. 왜냐? 상하이는 다소 중산층 집부터 누진적으로 비싼 집까지 세금을 저변을 넓게 해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풍선 효과가 안 생겼다 이거지. 전체적으로 집값이 잡혔다. 그런데 이제 북경은 이제 아주 비싼 집, 우리로 하면은 한 뭐 30억 이상, 40억 이상만 때리니까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10억, 20억짜리 집값이 또 많이 오르는, 그래서 효과가 더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유세를 때릴 때에는 적정한 중위 뭐 우리 서울로 하면 평균이 15억이라 하니까 15억 이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때리고 점차적으로 세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뭐 중국의 통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지만 대략 우리가 사실상 0.1% 거의 제로인데 이것을 지금 한 1% 미국 평균으로 때리면 최소한 집값이 15 내지 20% 잡힙니다. 뉴저지처럼 2.6% 때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절반으로 내려옵니다. 미국 뉴저지처럼 보유세를 2.6% 때린다. 강남의 50억짜리 아파트에 1년에 보유세 1억 3천만 원 때리면 그것을 두 개 정권 5년 정권 재창출해서 10년을 때리면 강남 집값은 절반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좋냐? 당연히 좋죠. 그러면 기업들의 요소 비용 이게 다 그 도박판이잖아요. 도박판. 실질적인 건전한 그 자금이 아니고 이 자금이 기업들의 투자 자금, 건전한 소비 촉진 자금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 자금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미래 산업, AI, 양자 컴퓨터, 그리고 휴머노이드, 뭐 로봇 산업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건전한 소비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왜냐하면 주거비가 비싸지고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함수에 요소 투입 비용이 너무나 높아지고 당연히 경쟁력이 없어지고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꼴이 났다 이거죠. 일본 꼴이 났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및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일단 잘 타결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서 수출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내수에 있어서 투자 및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죠. 미래 투자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금리를 낮춰주면 전부 투기꾼 뭐 전 국민이 지금 뭐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를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금이 이런 부동산 주식 투기에서 실물 자금으로 건전하게 넘어야 된다. 건전하게. 실물 자금으로 넘어오는 거는 은행 저축이나 이제 주식 투자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건 역시 투기입니다. 투기. 비트코인, 금 투기와 마찬가지로 금값이 폭등하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투기적인 소요죠. 케인즈가 말한. 네. 이제 이러한 것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극단적인 것이 일본이 폭망한 케이스다. 가장 좀 안정적으로 뭐 가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그래도 잘 위기를 잘 관리한 것이 최근에 4, 5년 전에 중국이다. 그리고 미래 혁신에 있어서의 정말로 혁신이 끝없이 내생적으로 뭐 외부에서 하나 덜렁덜 보는 게 아니고 끝없이 내생적으로 경제 발전에 그런 동인이 되는 소위 내생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개방성과 혁신성 이것은 미국에서 배워야 된다. 이게 사실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지만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진짜 훌륭한 지도 그룹이 5년 10년 하면 금방 효과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또 위대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박정희 18년 동안 그냥 바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고 30년 경제 성장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한 50년 만에 무역이 G1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뚫고 나왔고 6.25 전쟁도 뚫고 나왔는데 지금 이 위기를 왜 해결을 못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서민들이 튼튼하고 서민들의 소비가 촉진되고 서민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그것이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지 일부 강남의 5% 투기 세력들 일부 재벌 내지는 재벌에 결탁한 그런 고소득층 어떤 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그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그리고 부동산 이 투기 자금을 이제 잡는 것, 그 다음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3대 과제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또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최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당장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 가능하다. 그래야 양극화가 해소된다. 그 돈을 혁신을 위한 2년 내지 5년짜리 중기 과제 우리 벤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너무나 뛰어난 전문의들 벤처 회사들 많습니다. AI,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등등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산업 그런 벤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만 이재명 정부 5년이 성공할 수 있다.